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인사 제도 중에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연말이 되면 사실은 인사부는 엄청나게 많이 바쁘죠. 그러니까 리더분들과 같이 모여서 직원의 어떤 평가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또 밸런싱을 맞추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러면서 결과치를 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이전 회사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그 인사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또 인사 쪽도 상당히 요즘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사의 역할도 좀 최적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매니저분들에게 역량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재량권을 많이 주고 인사의 어떤 그 성과 시스템에 레이팅을 넣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성과는 인사를 거쳐서 캘리브레이션하는 작업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났더니 저희가 엄청난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결과치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에 있는 우리들도 제도를 위한 제도를 위해서 그동안 시간을 썼던 건 아닌가라는 아하 모먼트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제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리더들하고 같이 연말에 직원들의 어떤 그 성과를 놓고 어느 그 레인지에다 놓고 이제 레이팅을 줄 건지에 대한 토의를 많이 하다가 어느 한 리더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프락시미티 바이어스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제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이에 같이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바이어스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뭔가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맞춰서 성과를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맞춰서 뭔가 그 레이팅을 넣는 그런 에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목표 대비 결과와 퍼포먼스를 결정을 할 때 얼만큼 공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들까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매니저가 직원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도 개인적인 편견이 없이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IT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과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바뀌어 왔는데, 간단하게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직원들을 평가하는 레이팅이 과거에는 5개 레이팅을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을 평가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거를 간소하게 3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고성과가 누구고 이제 중간에 계시는 분이 누구고 저성과가 누군지에 대한 레이팅을 되게 간단하게 매길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균은 100을 만들어야 되고 전반적인 레이팅은 벨 쉐이프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있어야 되는 그림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과거에 상당히 많이 해왔었는데요. HP에서는 이 분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년 전에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매니저분들께서 자기의 팀을 보시고 재량에 맞춰서 고성과자는 요 정도, 올해는 마켓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셔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셋째는 이제 매니저들의 이제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보너스 같은 경우도 일정 레벨이 넘으시면 매니저분들이 일정량의 이 보너스를 갖고 계세요. 이 예산을 갖고 계셔서 직원분들이 시장 상황이 되게 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누구는 몇 프로를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본인이 정말 고성과자에게 대한 보너스를 많이 줘야 되겠다. 혹은 이분들은 이번에는 시장 대비 경우 이렇게 성과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러면 균등하게 준다든지, 이거는 매니저가 본인의 팀의 어떤 경쟁 상황을 보고
버젯이 이제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유사의 어떤 회사들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패턴하고도 유사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성과 관리를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이제 피드백이나 뭐 코칭을 하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문화를 이렇게 바꿔서 갈 것이냐라는 거 상당히 이제 핫 토픽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을 하고 좀 더 동기부여를 좀 강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일에 몰입을 하고 좀 더 내적인 사고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일의 어떤 성취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빠르게 어떤 피드백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하는 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HP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오픈도어 폴리시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회사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궁금한 게 있거나 매니저하고 코칭을 받고 싶거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매니저의 그 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컨버세이션 모델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기적으로 포멀하게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런 거에 대한 횟수 자체도 1년에 한 번 했던 거를 1년에 2번 한다든지 쿼털리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쭉 해오다가 요즘은 애니타임 컨버세이션이라고 많이 강조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매니저랑 직원이 만나서 뭐 성과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하고요. 어떤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직원들이 정말 매니저랑 하고 싶었던 얘기들 나의 강점은 뭐고 나는 어떻게 디벨롭을 하고 싶고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빈도수와 이제 컨스트럭티브한 피드백을 더 많이 줄 건지에 대해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포멀하게 피드백을 줬을 때는 매니저분들이 가졌던 어떤 부담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왠지 그 포멀한 피드백에 뭔가 근사한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뭔지 이렇게 목표와 결과치와 그 안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근사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개선해야 되는 점을 포인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싱한다라는 그 피드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매니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빈번하게 컨스트럭티브하게 우리가 피드백을 줄 것인가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직원들의 좀 더 임팩 있게 그리고 뭔가 내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뭔가 저희 회사의 어떤 밸류래거나 리더십의 어떤 그런 패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과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하게 제도가 아니라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화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HP도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산업이 바뀌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인사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뭔가 조금 더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고 직원들의 어떤 내적인 동기를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시스템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고 그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제도 플러스 그 제도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문화를 같이 고려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질문 받고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그 장인전 전무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진적이고 또 HR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HP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사례보다도 더 사실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사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데요. 이런 성과 관리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취지가 결국 휴먼 리소스,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겠죠. 또는 무형 자산을 움직여 가지고 사실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또 직원들이 행복하게 하고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생각난 점은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 그 85%가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건물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기계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머지는 무형 자산인데, 그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휴먼 캐피탈이 만드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휴먼 캐피탈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전무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성과 관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그런 휴먼 리소스의 기제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GE의 임미라 전무님께서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한 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 GE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앉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이유는 좀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은 앞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새로운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이미 시도를 해본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2년 동안의 시간을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GE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 게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런 성과 관리,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뭐 정규 분포라든지 버텀 10%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디자인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는 그 새로운 변화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저희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 성과라는 거, 퍼포먼스라는 거를 더 이상은 어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그런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데에 포커스를 두자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GE의 새로운 그 인사 시스템은요, PD, 퍼포먼스 디벨롭먼트의 약자인 PD로 그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시작을 했을까요? 그 시작을 한 이유는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회사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GE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뭐 그 발전소라든지요, 뭐 정유, 그리고 또 우리 헬스케어, 또 뭐 가전제품, 그 전구,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굉장히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인더스트리얼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의 3, 4년 전부터 저희의 목표가 디지털 인더스트리얼 컴퍼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에다가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거기에서 디지털 한 전략을 어떻게 컴바인 할까, 결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걸로 그 산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든지 인재에 대한 그런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희가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는 저희랑 똑같은 산업을 하는 회사보다는요, 지금 나와 있으신 다음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HP가 저희의 경쟁 상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도 같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문화에 맞는 그런 인사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슬라이드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 정확하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거, 그리고 평가를 끝나고 나서 직원들에게 등급을 주는 것 모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요, 아마 제가 저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2017년 올해 1월에 저의 올해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저희는 프라이어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는 2가지였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리더십과 문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컨템포러리 하게 바꿀 거냐,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레디 포 디지털의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저희 조직에서 가지고 있을 건가, 이 2가지를 저는 2017년에 우선순위로 정했고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저의 그런 상사가 2분이 계신데요. 한국에 계신 저희 CEO와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저희 HR 리더인데, 그 2분과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제가 어제 이제 오기 전에 제 캘린더를 봤는데요, 16번의 터치 포인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 터치 포인트는 그 미팅에서는요, 그게 1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어요. 제가 결정한 그 2가지 올해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코칭도 받고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미팅들을 터치 포인트를 그만큼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저는 3개의 인사이트라는 그런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앱, 저희가 이제 PDHG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제가 3개를 받았어요.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흔히 말하던 그런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관찰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드백이 그저께 한 미팅에 대한 그 미팅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그 미팅을 갖다 이끌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3개를. 그런데 그 피드백을 준 사람들은요, 저의 동료이신 다른 부서에 있는 부서장 분 한 분이 주셨고요. 그리고 2개는 저의 밑에 있는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저희가 컨티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의 어떤 행동들은 계속적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어떤 것들은 컨시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2가지의 종류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말이 되잖아요. 12월이 되면 특별히 다른 미팅은 없습니다. 지금 11월이죠. 11월, 12월 동안 아마도 한 5-6번의 더 많은 터치포인트, 저의 매니저와 하는 미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거의 첫 해에 도입을 했는데, 제가 저의 앱으로 받은 인사이트가 99개였어요. 99개의 피드백을 저의 상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의 팀에 있는
그 주니어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저는 12월 달까지는 그런 터치 포인트가 있고 다른 큰 미팅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해서 등급이라는 거, 저희가 예전에는 5개의 등급이 있었는데 그런 등급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 등급 받지 않고 내년도 3월에는 제가 2017년도 한 일에 대해서 그거에 의거한 저의 급여와 보너스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 안에서 한 직원으로서 이제 이런 새로운 그 인사 제도에 대해서,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Q&A를 통해 가지고 좀 답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의 이제 평가 등급이 없다라는 거, 저희는 no rating이라고 하진 않아요. without rating, 평가의 등급이 없이 하는 직원들의 성과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면은요, 특히 많은 그런 그 CEO 분들 그리고 인사부에 있는 리더분들은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에 실시를 한 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그 180개국에 33만 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 10%인 3만 명의 직원들에게 이런 without rating, 그 평가 등급 없이 하는 거를 한번 저희가 시도를 갖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요. 그 이전의 과거에 평가 등급이 있고 나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보너스나 그런 급여에 대한 그런 디시전과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매니저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81%가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르지,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더 쉬웠다라는 대답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시행하는 그런 그 직원들 몰입도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의 매니저, 나의 리더가 나의 개발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2016년, 17년도에 그 똑같은 대답에 대한 그 답이 23% 이상 향상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방법이 이론적으로만 맞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그 디지털 인더스트리얼로 가는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직원들의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제가 질문할 것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라 전무님께 이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좀 되게 특이한 것은 이제 PD라고 하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드백 용어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네네. 인사이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그러니까 뭐 피드백의 홍수다. 그랬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성적이지 않은 피드백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경험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저 여러분들 중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페이스북 아니면 SNS를 하시는 분들, 네, 거의 대부분 하시죠. 네,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다음 카카오에서 나오셨으니까 카카오 카톡에 제가 사진을 뭐 하나 올렸다. 그러면 그러한 피드백은 얼마나 받으세요? 심지어는 사진을 올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제 친구가 온라인이었으면 1초 만에 피드백이 오거든요. 회사와 개인의 생활이 그렇게 다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소화하기 힘들다? 아닐 것 같아요. 피드백은 사실은 제가 이제 99개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연말에 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올 한 해 받았던 피드백 중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컨티뉴라고 하는 거, 뭐 예전으로 말하면 포지티브 피드백이겠죠. 그리고 컨시더라고 하는 뭐 예전 말로는 뭐 컨스트럭티브 피드백.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키워드가 이제 연말에는 저한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비춰지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좀 성찰을 하면서 스스로 개발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됐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인사이트를 받으면 너무 고마워요.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맞다 틀리다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생각하면서 몇 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다 남겨준다라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인커리징하고 그걸 많이 주는 사람들과의 그런 서로 회사 안에서의 워킹 릴레이션십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사실 매니저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이제 성과 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다 보니까 임금을 얼마 올려야 되고 또 보너스를 얼마 줘야 되는지 이제 매니저가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매니저가 많은 재량권을 가질 때 매니저한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또는 뭐 현재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장 전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나 모든 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시스템이라는 그런 뭔가 프레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가 그거를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성과 관리는 사실은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 결과나 그거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가 다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도 HP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변화를 시켜갈 때 가장 크게 봤던 것도 이제 매니저의 역량들이 어떤지를 좀 많이 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HP 내에서 오픈도어 폴리시나 매니저들이 코칭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역량들을 좀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묻어나면서 시스템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애니타임 컨버세이션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이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과 같이 코칭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전적인 거는 이제 요즘 전반적으로 매니저한테 얹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탤런트 매니지먼트도 매니저 역할이고, 피플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매니저 역할이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시장에 나가서 레베뉴를 크리에이션하고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니저 역할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만큼 여유가 있고 어느 만큼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실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개인마다의 차이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시스템 플러스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정말 사람을 중심을 두고 보고 있느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몰입을 하고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 비즈니스 성장이 이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분들이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어떤 중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면에서 뭔가 제대로 되고 되지 않은 그런 차이점을 불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민호 전무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솔루션, 그 선진 트렌드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매니저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권한과 이런 것들을 주기에는 그 다음에 그 매니저들에게 성과 관리에 A부터 G까지 맡기기에는 우리 매니저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사실은 이러한 선도적인 변화의 핵심은 그 매니저의 사람 관리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매니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언제 권한은 줘봤냐?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인데 과연 그럼 GE나 여기 뭐 HP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30만 명의 GE 같은 경우는 아까 33만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33만 명의 모든 직원들 또는 매니저들이 과연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매니저보다 월등히 우수하겠냐, 사람관리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두려워서 이걸 못한다라는 컨셉보다는,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내디뎌 보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이 성과 관리, 평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매니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HR의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이 변화를 할 때 그런 조치들을 당연히 고민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과 관리의 각 과정들을 얼만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을 한다라든지 특정한 이슈가 있는 그런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매니저의 중요한 역할이 사람 관리와 조직의 성과 관리인데 권한만 부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변화들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루프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가 그 매니저들에 대해 성과 관리에 대한 그 책임과 역할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왜 이렇게 칭찬을 못하지라는 말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칭찬을 못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매니저들에 대해서 사실은 매니저들도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매니저들의 상사들이 그렇게 성과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취약한 영역이에요. 특히 부문장들이나 그 위에 상사로 갈수록 항상 보면 개수 관리라든가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정말 문화의 일부분이고 내가 매니저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을 점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전무님도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 매니저들의 어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그런 거지만은요, 사실은 매니저들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회사의 CEO의 입장 그리고 회사의 HR의 입장에서는 정말 right culture, 이게 문화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그런 그 노력들이 먼저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되었을 때 가능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를 좀 본다면 그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 필요한 그 문화들은요. 우선 첫 번째 그 서로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리더 매니저와 직원들 간에서의 그런 트러스트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굉장히 강력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로 어떠한 이러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들 디베이트가 가능한 그런 문화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죠. 이미 그 고성과를 지향하는 것이 이미 그 문화로 되어 있는 조직이어야만 어떤 성과 그 등급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그 성과가 그 좋아지는 그러한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이제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많은 질문들이 또 우리 그 플로우에서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OKR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황성현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OKR이 이제 구글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어쨌건 한국 회사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때 또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지금 뭐 다 이미라 전무님 포함해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신 건데 어떤 우리가 부분도 같이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OKR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위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채용했던 MBO라든가 KPI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많이 좀 쓰이고 있는데 사실 제 관점에서는 사실 MBO든 KPI든 굉장히 좋은 제도로 출발을 했고 OKR도 마찬가지 배경에서 출발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 프레임워크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OKR을 도입을 하고 구글처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운영하는 주체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아까 이미란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러스트가 그러니까 신뢰가 기반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OKR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면 가장 큰 출발은 KPI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도입이 됐지만 이게 평가의 잣대로만 인식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상 아까 말씀드린 평가라는 잣대로 그 목표를 바라보게 되면 영어로는 샌드백잉이라고 하는데 뒤로 감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표를 낮춰서 가능한 한 내 성과를 높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개개인들의 성과를 목표를 낮게 잡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사 성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KR의 가장 큰 그 방향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대비 최소한 120% 정도를 세팅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을 하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은 내가 100% 또는 120%를 달성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실수를 해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 OKR이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말씀 아까 일부 나왔었지만 OKR이라는 것이 내가 그럼 이런 OKR을 통해서 100만큼을 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100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가 70%만큼밖에 달성을 못하면 마치 내가 C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조직적인 어떤 프레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OKR은 사실은 하나의 허울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 전체 고성과를 지향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고 서로 이 OKR이라는 과정 하에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 OKR의 방향을 맞춰가기 위한 노력이 피드백이라는 형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이것은 아마 오래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OKR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OKR은 목표를 지향하는 거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CEO가 전사적인 목표를 가졌을 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모든 부문장들이 자신의 부문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걸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현업에 있는 피플 매니저들, 사람을 관리하는 피플 매니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 나의 상사가 나를 쪼우거나 야단치거나 어떤 안 좋은 평가를 주기 위한 빌미로 이 미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좀 더 성장시켜주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우리 팀 전체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도입을 했다라는 자기만족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떤 제도를 고민한다기보다 현재 있는 우리 문화에 맞는 성과 평가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고민들이 좀 더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 OKR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한국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성과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와 평가, 퍼포먼스 리뷰,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기반한 뭐 보상의 결정, 이런 전체적인 성과 관리의 사이클을 개선할 때 지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OKR이라고 하는 툴은 퍼포먼스 리뷰, 이발루에이션의 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툴인데 이제 고객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드리면 이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이전의 패러다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시적으로 보여드렸던 키 리절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KPI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목표 수준이 있고요, 타임라인이 있고, 그것을 목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몇 프로 달성했는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라든지 선도적인 기업들은 그 달성도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점수화하고 기계적으로 그것을 상대평가해서 레이팅을 하는 이 후단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툴로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요. 예를 들어 스코어가 높게 나왔다고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코어가 예를 들어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프로그레스의 수준이 0.7, 그러니까 100점으로 얘기하면 70점 정도가 나왔을 때를 가장 잘 도전적인 목표, 그렇지만 가능한 목표를 수립했구나라고 인정되는 수치가 70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쉬운 목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표 대비 달성도로 평가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쉬운 목표 쓰지 마. 잘해도 70% 정도 나오는 걸 여기다 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이드거든요. 근데 그것의 활용을 달성도에 기반한 수치와 그것으로 기반한 점수의 상대화를 통한 평가 등급과 연계하는 순간 OKR은 제가 보기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OKR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한다면 이 후단의 활용적인 측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물론 중요한데 활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후단의 연결을 이전의 패러다임, KPI를 기반으로 한 수치와 상대화, 레이팅을 도출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기계적으로 평가를 도출하는 HR이 중심이 돼서 통제하는 체계, 이 체계를 갖다 붙이면 OKR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성과관리의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사실 운영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은 상당 부분 그 직무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덜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은 그 기업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가 이제 직무, 잡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명확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법상 내가 정의되어 있는 이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회사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아주 명확한 그런 책임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것 대비 내가 얼마만큼의 그 회사로서 기대를 해야 되는지 매니저로서 기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작업이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OKR과 사실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입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미리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테크니컬한 부분이지만 반드시 선진 기업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인더스트리라든가 다른 인사제도, 조직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네.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같은 좀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얼핏 떠올랐던 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도 몰입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성과를 잘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이러면 뭐 어느 회사를 불구하고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허츠버그의 그 투팩터 그 시오리 이론에 이제 기반을 하자면 사실은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것과 불만족스러운 거는 일단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평가도 잣대를 가지고 보면 평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라거나 뭐 월급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만족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고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원하는 거, 성장을 원하고 거기서 조금 더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균형을 맞춰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열띤 그런 의견들 또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우리가 사실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 잠깐 시간을 좀 투자하고 싶은 부분은 승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승진이 돼야 되는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승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다음 카카오처럼 완전히 직급이 없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또 원점부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황성영 부사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부터 할까요? 네네. 사실은 승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승진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보면 직급 체계에서 그 파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 사람의 역량이 더 올라갔다는 검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이 더 커졌을 때 보통 올라가는 것을 승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그 과거에 우리가 물론 그런 철학들은 다 갖고 있는데 운영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역할의 변화라든가 권한의 크기가 변화 없이 이 사람의 보상을 올려주기 위한 툴로서 운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승진에 대한 어떤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별로는 그 승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말 승진이 필요한 것인가,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정말 직급이 필요한 문화인가, 조직인가 하는 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거를 좀 더 달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그 다음에 어떤 탑다운 문화보다는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문화이다 보니까 어떤 직급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급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직급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직급이 없다 보니까 승진이라는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카카오라는 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이 없이도 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응집을 잘 시킬 수 있고 동기부여를 시키느냐에 따라 굉장히 직급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반증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조직이 또 어떤 인간이라는 속성상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이 커지게 되면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100명을 상대로 그 토론을 할 수는 없고 일정 기간에 일정 수준의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이 되면 사실은 하이러키가 또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업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 카카오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큰 기업이 됐습니다. 보통 3,000명이 넘고 계열사만 해도 50개 정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좀 방향성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자연스럽게 아마 승진하는 문화도 언젠가는 고려할 순간이 오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이제 HP 오기 전에는 이제 두폰이라고 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의 어떤 승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과가 받쳐줘야 되고 다음
그 차원의 레벨의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승진을 할 수 있고, 또한 비즈니스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니즈가 있어야지 승진에 대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있는 HP 조직에서는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현재 업무에서 어느 만큼 결과를 잘 내고 있고,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는 보너스나 이런 인센티브로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고, 승진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일의 스콥이 어느 만큼 커졌는지를 가지고 승진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사마다 보고 있는 승진에 대한 컨셉이나 접근 방법이 되게 다른 거죠. 근데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는 워낙 성공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어떤 승진이 되는 거를 워낙에 다들 바라다 보니까 뭐 직급이라거나 승진하는 거에 되게 상당히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4차 혁명과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놓고 본다면, 많은 조직의 지금 현재의 변화는 되게 그 회사의 어떤 레이어를 되게 줄이고 리소스를 좀 더 많이 축소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승진이라는 컨셉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업무의 영역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충족감을 느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시간 동안 저희가 성과 관리 그리고 승진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성과 관리건 그게 승진이건 우리가 사실 휴먼 캐피탈이라는 것을 잘 작동하게 해서 이 휴먼 캐피탈이 몰입하게 해서 우리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사실 고민의 일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이런 성과 관리라든지 또는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접근도 굉장히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자장가 연수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